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이 두 번째 시간 아니고 지난주가 첫 시간이어서 어떻게 하실만 하셨습니까? 예, 워낙 근데 뭐 방송 이력이 많으신 분들이라 이렇게 굳이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력만 많지 뭐 그냥. 그렇죠. 근데 사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 평론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요새 굉장히 고역이에요. 그러실 것 참 솔직하셔. 아니 뭐 어떡합니까? 근데 이거를 또 전혀 우리가 안 하면 이게 또 도움이 될까? 그렇죠. 고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늘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당이 항상 여당 측으로 나올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정부와 관련된 공격받거나 방어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슈는 어차피 이제 정부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예.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야당을 하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여당 관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유난 면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뭐 결과 이런 얘기는 뭐죠? 뭐 워낙 많이 전해졌을 거예요. 여기서 굳이 복귀를 안 하겠고요. 그냥 바로 단도직입으로 이 질문을 바로 드리겠는데 한동훈 대표에게 그러면 무슨 수가 있을까? 결국은 특검법밖에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 이제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의 견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익표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예.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받지도 않을 것이고 받을 생각도 없고? 예, 받을 수도 없고 설사 받는다고 해도 관철시키기가 어려울 거다. 관철인 게 당내 얘기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만 듣고 예. 우리 김영우 의원님은 네,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특검법을 받는다든지 야당하고 민주당하고 특검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든지 하면 명분이나 정치적으로는 더 위기에 몰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오히려 코너로 더 물린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 제3자 특검법처럼 이때는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했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 두고 또 제3자 특검법 얘기가 좀 슬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발의한 내용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볼 때 이건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만 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이 얘기가 논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 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설사 당대표 간에 원칙적으로 그런 거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면 국민의힘이 뭐 특검 임명만 바꾸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 증인하는 방법 등등 네.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기간 등등해서 네. 실제로 아마 협상 협상 파트너가 있을 거 맞는 실무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법사위 간사든 그렇죠. 뭐 어디든 아마 거기에서 아마 그 관철되기 어려울 거고 또 당내에서도 그 합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상당한 저항이 당 안팎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김영우 의원님. 어차피 특검법은 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 뭐 측근이 여야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내 추경호 그렇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받아들이거나 협상하거나 이럴 의사가 전혀 없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여야 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해도 좀 그 협상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 이게 결국은 당내 이제 분열이죠. 지금 그 목전에 이제 딱 두고 있는데 당내 그 의원들 간의 이제 분열인데 이게 어제 그제죠. 회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2016년도 그 안 좋았던 일들 이게 딱 데자뷰가 돼요. 어떻게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원내대표하고는 접촉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당시 이제 원유철 네. 원내대표였고 김무성 대표하고는 거의 회동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안 만나줬다고 저 예. 인터뷰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얘기한 적이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똑같아요. 그때 제가 수석 대변인 했기 때문에 당 대표하고 거의 매일 얘기를 하고 이런 그 분위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때 그렇게 상황이 비슷해요? 예, 그렇게 갔다가 그렇게 계속 가면서 결국은 총선에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석 차이였지만 아무튼 여당인데도 졌어요. 그리고 나서 비대위 거쳐서 김희옥 비대위원장 거쳐서
전당대회 통해서 이제 친정 체제를 구축했죠. 어떻게 보면 이정현 당대표 당선됐고 네. 또 정진석 원내대표 계속 이렇게 가셨고 그러고 나서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결국 탄핵까지 갔는데 네. 하. 이게 그리고 그때 이제 그때도 문고리 얘기가 나오고 청와대 문고리 얘기가 나오고 야권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긴 했죠. 뭐 십상시라는 말도 돌고. 근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인적쇄신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행정관들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우리 뭐 행정관이나 같이 일하는 친구들 문제 없다. 다 깨끗한 친구들이고 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옹호를 했어요. 정말 잘못된 게 있으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라라는 게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싱크로율이 진짜 한 90% 넘네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뭔가 선제적인 대응이 그래서 필요하는데 그거를 지금 용산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네.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오. 그리고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인데 결국은 투표권, 그러니까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거나 또는 뭐 대통령이 거부권에서 재의결을 하려고 해도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지금 리더는 추경호 원내대표거든요. 국민의힘에. 그렇죠. 그러면 뭐 처음에 일단 법안 발의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당론으로 채택을 해야 돼요. 특검법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어도 아마 당론 붙이면 여전히 친윤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다수결로 가면 부결되겠죠. 그래서 다수결로 부결해서 당론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의 경우 당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 10대 명 이상이 네.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했다. 네. 그러는 순간 제가 보기엔 추경호 원내대표 당연히 사퇴해야 되고. 어허. 왜냐하면 원내대표는요. 저도 원내대표 해봤지만 다른 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표결 잘못되면 그 사표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찬성이 되고 나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제 사퇴했던 거고 그 그렇습니다. 똑같은 그런 거죠. 상황이었죠. 예. 모든 것들이 뭐 사소한 법안조차도 당초 표 계산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열어서 재심을 물어요. 제가 이거 잘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하지 않은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의원들이 이번에 실수했지만 더 앞으로 잘하세요 정도를 하고 재신임을 해줍니다. 네. 그러나 지난번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 당대표 체포동의안 문제도 그렇고 만약에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이 반대한 부결 당론인데 통과됐다.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 물러나야 되고 아마 줄줄이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도 다 사퇴하고 한동훈 대표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럼 비대위로 가는 거죠. 그게 지금 김용우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2016년 상황하고 비슷해지는 그거를 거죠. 염려하는 거죠. 한동안 그래서 체제까지 무너진다고. 한동훈 체제도 무너지죠. 왜냐하면은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면 네. 이제 또 소위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들이 물러나죠. 네. 그러면은 몇 명 물러나실 분들이 있죠. 최고위원. 그러면은 당대표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쭉 보면은 예전에 뭐 안상수, 정몽준, 홍준표 이런 대표들이 거의 이제 최고위원들 몇 명이 사퇴를 하면은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없었던 게 유일하게 거의 황우여 대표 때 임기를 다 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다 채운 분이 제 기억에는 황우여 대표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이게 불화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네. 어떤 정부의 여당, 그러니까 지도부의 진퇴가 늘 걸려 있는 문제여서 그게 제가 좀 굉장히 우려하는 바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두 분 말씀 그럼 제가 하나 보충 질문을 드릴게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대표 선출된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회를 꾸릴 때 바로 그 점 때문에 친윤계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서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정책위 의장을 가는 요 일련의 과정이 있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안전판을 확보했다. 그때 그런 분석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거다. 예. 정치가요. 단순히 당원 당규 이런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러니까 입장을 이제 바꿔놓고 생각하죠. 일단 대통령이
원치 않는 일을 네. 당이 통과시켰어요. 그것도 당이 당론으로 예를 들면 찬성하자, 네. 자유표결하자 이것도 아니고 당론으로 부결하자고 했는데 부결이 안 되고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표 관리 못했으니까 물러나는데 네. 결국은 이걸 그 반란을 주도한 게 한동훈 대표로 보여지잖아요. 네. 그렇게 다 추측을 할 거고. 그럼 한동훈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가 빗발치듯 나오죠. 아마 의원총회 하면 뭐 한동훈 대표 물러난 얘기를 의원들이 막 나서서 할 거고. 당원들도 나서서. 예, 당원들도 그럴 거고 또 최고위원회 열리면 네. 최고위원들이 우리도 옛날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일부 최고위원들이 물러나라고 면전에다 대고 했던 기억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사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회의가 숫자 갖고 되는 문제가 예, 아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한 몇 번 서너 차례 겪으면요. 네. 당 안팎에서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고 당을 수습하자는 얘기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 그러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두 분이 진단을 했는데 거부권 행사에서 다시 돌아와서 재표결할 때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는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는 좀 다르게 반응을 하겠죠. 예.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예. 본인의 저간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는 입장 표명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나중에 그 표결 끝나고 나서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건 너무 늦습니다. 재표결 들어가기 전에 예.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이 어떻고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어떻고 지난 그 총선 이후에 예. 변화와 개혁과 쇄신을 원했던 거 아닙니까?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거의 결과가 한동훈 후보를 당대표 만들어준 거였고 이번에 금정구청장 선거도 저는 전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그 용산을 향한 쓴소리가 먹혔다고 봐요. 오히려. 예, 그거가 아니었으면 예. 저렇게 22% 차이로 이길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사실 용산에서 저는 거부했다고 보기 때문에 예. 본인의 그 명확한 입장이 드러나는 게 오히려 낫다. 오히려. 수세로 밀려가지고 끝나느니. 그러면 재의결을 하기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공개적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입장 표명 내용에 통과시키자라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 각자 국회의원의 양심에 맞아야 되는 거고 더 대한민국이 나아가기 위해서 제대로 또 개혁하기 위해서 또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님들 각자의 소신 투표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사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찬성표 던져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 그렇습니다. 정도 얘기를 뭐 해야 되죠.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거는 통과시켜달라는 의미로 그렇죠. 돼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네. 그 최근에 한동훈 대표도 말을 아끼고 그 주변에 소위 한동훈 대표 최측근이라고 하는 몇 분 계시잖아요. 네. 심지어 그 전략기획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 네. 예. 그런 분들도 언론 인터뷰하면 특검 얘기하면 특검에 대해서는 답을 흐려요. 네, 맞아요. 예, 인적 쇄신은 얘기하는데 그럼 네. 특검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냐? 뭐 그러면 그건 아니고 뭐 그건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흐리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치고 나갈 정도가 될 건가 하는 문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그 정도 입장 표명하기도 힘들 거다 뭐 전망하시는 예.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만찬회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가까운 의원들 오고 그래서 뭐 23명 한동훈 대표 오고 이제 그 원외인 김종혁 최고위원까지 포함해서 23명이 모였다 하는데 언론 해석 중에는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세과시거든요. 그러면 그 만찬 회동 자리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그 대통령하고 그 회담을 했으니 그 내용에 대한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게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과시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만 먹으면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예, 흔들 수 있는 카드는 있는데 예. 근데 그 2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 특검법을 찬성할 수 있으냐? 그러니까요. 저는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YS계 예를 들면 그 2인자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하고 경쟁 그 당내에서 투쟁을 할 때 그 YS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김영삼 대통령이 거의 차기 대통령 후보가 거의 확정적이었던 당시였고 그리고 풍찬노숙을 함께했던 그렇죠. 사람들 예, 생사고락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예.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김영삼 대통령이 기치를 들고 나가면 같이 무조건 가는 사람들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 입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니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석자 몇몇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용산에서 수석했던 분도 계시고 네. 비서관 했던 분도 계시고 예. 그런 분들도 거기에 같이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나가자 했을 때 그 같이 따라 나갈 거냐 글쎄요. 몇 명 있을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도 동지적 관계라고 하기에는 힘들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제 지금 대목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유승민의 길을 갈 것인가. 오. 예, 예.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 그렇죠. 씌워질 수도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주장, 정치적인 주장에 명분이 실려야 돼요. 국민의 민심의 마음을 정말 얻어야 됩니다. 어제 이제 민심을 바라보고 가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민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참 묘해서 예. 계속 박수 치다가도 이게 또 도의적으로 이게 또 배신의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 걸리지 그런 그 배신의 프레임 이라고 하는 그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 그 민심의 그 뭐랄까요 향방에 대해서 그 답을 잘 줘야지. 네. 그걸 고민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바꿔갖고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선택지가 과연 있을까를 진단을 했는데 기초에서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도 궁금한데 자 이렇게 만약에 상황을 인식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나와야 되고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은 조금 주목해야 될 게 이재명 대표하고 그 한동훈 대표 만남이죠.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죠. 제안을 했고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만남을 앞두고 이런 결과를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예측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힘을 좀 실어주자 그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그 정치적 메시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시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 만남에서 그러면 뭐를 합의할 거냐. 그러니까요. 예. 만약 이제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아까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순간 네. 참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호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 대통령 그 문제가 많은 대통령실과 여론에 기반한 차별화냐 아니면 배신자냐 이 두가 그 어느 선상에서 지금 평가를 받을 텐데 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수준의 합의하냐에 따라서 이제 차별화가 공식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한동훈 대표한테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죽으려고 하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근데 자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 머리로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말. 좀 부연 설명을 해 주신다면. 예. 정치가 머리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때는 가슴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 대중 있잖아요. 네. 자기를 지지하는 대중. 그다음에 이 국민 다수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그 변화를 못 이끌어내요. 그러려면 자기가 먼저 자기 걸 좀 던지면서 싸워야 돼요. 싸울 때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제가 그 좀 뭐 조언을 한다면 대표직에 연연하지 마라. 대표직을 던질 각오를 하고 예. 그리고 저는 도리어 그 지역을 돌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요? 예. 왜요? 그 아까 이 김영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을 끌어안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본인이 지역에 가면서 지역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자기도 할 얘기를 좀 하고 하면서 돌아오면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언론에 초점이 될 거예요. 시간도 벌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서 돌고 예. 서울에 와서 결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참 그 생각이 저하고 비슷하셔. 그래요? 저 같으면은 이제 절에 가야 될 분은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딱 그 고민이 사실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쉽게 하면 옛날에 YS가 거제도 가고 막 했던 거 비슷한 그렇죠. 그런 모두 말씀하신 거죠. 예, 쭉 민심 청취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원로분들의 고견도 듣고 뭐 숙고하는 모습. 예, 숙고도 하고 그리고 그
소위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하고의 만찬이 저는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하. 저라면. 아하. 그래가지고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입장을 무겁게 크게 딱 던지고 이것이 민심이다. 그래서 저는 민심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지점. 반나절 만에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을 모아야 되는데 개파를 모아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그냥 급하게 불렀잖아요. 예. 그 원래 약속이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은 이제 한동훈 대표는 또 급하게 친한계 의원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섭섭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네네. 결국은 같이 가야 될 게 민심이기 때문에 본인도 네네. 얘기를 했지만 네네네. 그 민심의 그런 어떤 그런 그 분위기를 몸소 쭉 겪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정치죠. 두 분의 진단이 정확히 일치하시네요.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정치에서 그 오래된 문법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문법이 구태의연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게 먹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망하는 정치인의 특징은 자기 사람 챙기기 바빠요. 자기 사람 챙기고 그 눈에 보이는 그 개파 뭐 이렇게 이거에 뭐 연연하면 당장은 그게 뭐 좀 되는 것 같지만 그거 별 도움 안 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오히려 일찍 가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한 5분쯤 서서 기다렸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지만. 뭐 중요한 그 안보 사안이 있어서 통하고 뭐 그랬대요. 그건 뭐 그러면 약속 시간을 좀 이렇게 뒤로 물르게 나서라도. 그래서 이 국민들의 민심은 그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도 지금 얼마나 어려운 처지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영부인이라는 문제 때문에 더 힘든 거거든요.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막 그 좀 불편했을 때는 세종시라고 하는 정책적인 사안이었지만 그렇죠. 지금은 가족의 문제고 해서 인간적으로 어렵고 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같이 일했던 선후배 관계고 그렇죠. 그래서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그 인간적인 게 사적인 감정까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를 온 국민이 알기 때문에 네. 이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걸 너무 그냥 그 한 장의 사진이 얘기해 주듯이 이거를 그냥 윽박지르듯이 그런 그 이미지를 주는 사진만 나오고 그래서 국민의 정서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랑 똑같네요. 뭐냐면 바로 자기 사람 불렀고 윤석열 대통령 추경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도 바로 그러니까 친한계 불러 똑같다 행태가 너무 급해 성격이. 급해. 이런 거예요. 그래도 같은 당 무리당이잖아요. 네. 당이라고 하면 당내에서 싸움을 할 때도 당 전체는 도움이 되는 싸움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간에 싸움을 하더라도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당 깨고 서로 헤어지는 게 맞죠.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관계는 같은 당에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제가 제3자적 관점에서 보면 의아한.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그 대표, 여당 대표의 만남이 그리고 중요한 사안을 갖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시나리오가 있고 결론을 갖고 만나야 돼요. 그렇죠. 결론 없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한동훈 대표 최측근하고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정도하고 만나서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모양새를 보여줄 거냐 국민들에게 응? 우리 여당 지지자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줄 게 제일 최적이냐.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이 있고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 입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서 절충해서 이 안을 갖고 만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 아무 글 없이 그냥 만난 거예요. 만났고 그래서 대통령도 제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 한 25분 정도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그다음에 내보낸 사진도 이거는 뭐 그냥 거의 취조실 검사가 범죄인 취조하던 그런 인상을 주고 그리고 그 콜라 덩그러니 갖다 놓고 하는 거며 그리고 더군다나 물도 있긴 있더라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밖에 지인들하고 모임 있다가 급히 불려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한 거며 또 한동훈 대표도 이런 거예요. 그 외교적인 언사는 그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외교 그 언어에서 이견이 있는 것에 우리가
그 뜻을 같이 했다.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라는 그렇죠. 말이 있어요. 영어로 타면 그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인데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빈정상했다고 원래 예견됐던 브리핑도 원래 대표가 갔다 오면 브리핑을 해야 돼요. 내용이 없어도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는 비서실장 시켜버렸죠. 예. 그 비서실장도 내용을 그 얘기가 성의 하나도 없잖아요.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이거는 뭐 그냥 이 자해 드라마 같아요. 그러면 그 진단에 따른 파생되는 질문이 성립이 되는데 아니 윤석열 한동훈 두 분 모두 정치 초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면 그럴수록 주변에서 정무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귀를 열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겁니까? 귀를 닫았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둘 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님이 워낙 경험도 많고 정말 경험이 아마 지금 그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제일 많을 겁니다. 오선 의원 출신. 예. 그래서 하지만 그 조언을 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분위기일까?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예. 또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조언을 못할 분위기가 맞고 그다음에 현재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얘기를 못할 거예요. 어제 그제 대통령의 그 분위기라면 누구 그 사람들 잘못한 거 얘기해봐.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인사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김건희 여사하고 예를 들면 텔레그램이 됐든 SNS로 계속 접촉이 되고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지금은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가 됩니다. 그건 그냥 대통령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힘이 그쪽으로 자꾸 쏠리고 예. 비서관 또 수석 비서관들이 허수아비가 되고 이런 분위기를 지금 염려하는 건데 접촉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안 좋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그러면 내가 인사해 줄게. 이러면은 그런 분위기라면은 저는 용산에서 아무도 직원 못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김영우 의원 말씀하신 걸 좀 되돌아보면 정치를 여전히 그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하려는 것 같아요. 검사처럼 그렇죠. 법을 다루듯이.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요. 저희들도 그 당직 사퇴도 많이 하고 대표들도 물러나고 이러는데 그게 무슨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 지면 당대표 예를 들면 중요한 선거 지면 당대표 그냥 물러나야 되는 그렇죠. 거고 또 잘못이 없는데도 뭔가 그 당이 쇄신해야 되면 다 인적 쇄신 차원에서 물러나고 당직 사퇴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그 내각도 그렇게 개편하는 거거든요. 네. 뭐 대통령이 물러나서 사실 대통령 책임제에서 다 대통령 책임이죠. 근데 대통령을 쫓아낼 수 없는 제도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장관들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거 아니면 더 큰 책임 있으면 총리를 포함해서 전면 쇄신 내각하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동훈 대표의 그런 인적 쇄신 요구를 야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를 가져와봐. 그 뭐 위법한 게 있고 하면 그럼 내가 조치할게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위법한 게 있으면 벌써 검찰로 가야 되는 거죠. 수사기관으로. 조사할 내용이 그거 그냥 자리를 보존하고 있을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혀 그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도 그러면 용산에서 알아서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제기가 됐으면. 지금 김대남 같은 그 행정관 같은 사건이 터졌고 네. 또 명태균 씨처럼 뭐 마치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뭐 힘을 빌려서 공천을 뭐 줬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영부인께서 어쨌거나 명태균 씨하고 계속 뭐 위로해 주는 차원인지 모르겠으나 계속 접촉이 있었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일어난 일들만 가지고도 네.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잘못된 거에 어떤 증거를 들이대라 하면 그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지금 오늘 특검법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던 게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해법이라고 생각해서 내걸었던 3대 요구 사항이 막혔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러면 한번 여기서 복귀를 해야 될 게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3대 요구 사항을 내건 게 그러면 정무적으로 이건 패착이냐 아니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아쉬운 면이 뭐냐면 대표는
어떤 말을 하는 데서 말은 좀 신중해야 돼요. 신중한 건 맞아요. 좀 늦다는 평가를 받는 건 그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말을 했으면 관철시켜야 돼요. 그렇죠. 관철시킬 자신이 없으면 말을 아끼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3대 요구 조건을 내걸고 들어가는 거는 적절치 않았다고 봐요. 패착이라고 보시고. 예,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그 대통령 그거는 사실 내밀하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표의 면담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합의 결과로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예. 근데 미리 본인이 얘기하면 가뜩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자존심 세고 누구한테 물러나는 거 싫어하는 분인데 그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공개하는 순간 아 저거는 받기 어려운 걸 도리어 안 받겠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패를 다 까는 게 아니라 사전에 조율된 내용을 갖고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내가 여기서 이걸 던졌고 대통령이 수용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져와 놔야 될 거를 그렇죠. 다 까니까 이제 적성에서는 대통령이 벌써 반박할 것만 다 준비해 온 거죠. 그렇죠. 하나하나 다 반박했다고 또 대통령실에도 공개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 말을 아끼는 것보다도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대표로서 보여준 게 없어요. 실적이. 성과가 없다. 예,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동훈 대표 리더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 몇 번 반복되면 그렇죠. 무능하거나 결단력 없거나 정치적 경험이 없는 당대표다. 초보 당대표란 얘기가 따라 나오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는 거죠. 김 의원님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 요구 조건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내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그 세 가지는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재보궐선거를 치렀다고 봐요 저는. 그런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현역 정치는 한동훈 대표밖에 없어요. 네. 지금 모든 국회의원 통해서 다 포함해서 국민의힘 네. 그렇게 용산에 대해서 그 세 가지를 제대로 확실한 언어로 얘기할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독대의 요구 조건으로 나온 게 조금 저는 좀 패착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회동은 회동대로 하고 네. 나는 회동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정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응은 이제 용산에서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회동의 요구 조건처럼 돼버리니까 네. 그러면 이제 회동이 좀 어려워지죠. 분위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종합 정리 차원에서 마지막 질문을 좀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3대 요구 조건은 벽에 가로막혔고 특검법 받기는 힘들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지금 퇴로가 막혀버린 거잖아요. 퇴로가 될 만한 지금 그러면 제3의 해법이 강구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김용호 님이 이제 여당이니까. 제가 볼 때는 당대표는 보통 당을 개혁하거나 쇄신을 하는 데 있어서 카드가 별로 없어요. 예전 같으면 뭐 당사를 판다든지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있는 거 내놓는 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좋은 거는 총선을 앞두면은 이제 공천 개혁을 해가지고 이기는 거. 그렇죠. 뭐 이런 게 가장 좋은 카드인데 지금 그 카드도 없어요. 지금 그것도 아니고. 또 재보궐도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고민을 하고 하셔서 본인의 입장, 네. 이 정국에 대해서 네. 이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런 그 입장 표명을 잘 하는 거 외에는 뭐 카드가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두 분이 이제 의견을 들어봤던 좀 전국을 돌면서 숙고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거는 또 한편에 시간도 벌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그거는 하여간 그래도 결과는 나와야 되니까. 예.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눈앞이 다가온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예. 어떤 결과를 만들 거냐. 그게 이제 그 1차적으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한동훈 대표가 선택해야 될 것은 그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그 의원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좀 한번 던져야 돼요. 좀 네. 강하게. 이 어떤 위기 의식 그다음에 현재 정국에 대한 어떤 판단, 자신의 판단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의원총회나 이런 걸 모아놓고 모두 발언해서 세게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한번 하고 어허. 그리고 퇴장하면 돼요. 그런 방식. 그래서
그 의원들에게도 메시지를 던져줘야 돼요 먼저. 네.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있어야겠죠. 상황에 대한 자기의 판단,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나가야 될 길,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거 정도를 국민 의원들에게 먼저 던져주고 예. 그리고 그거를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실행하는 거는 일종의 당 대표가 장애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원내는 한동훈 대표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친윤이 다수를 점유한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힘은 당원의 60% 가까이 지지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그 힘을 믿고 밖에서 한번 자기 힘을 모아보는 그게 이제 그 숙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만나고 거기서 메시지를 던지고 받고 하면서 종합판으로 서울에 와가지고 다시 던지는 거죠. 그거를 한 달 내에 한 달 정도 시간 정도를 갖고 그거를 행보를 한다면 아마 그 언론이 따라갈 거예요. 한동훈 대표 일보를. 그러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하신 거 하나 충돌 빚는 시점에서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지금 나온 보도로 보면 그 한동훈 대표가 주도적으로 꾸리려고 했던 여야 의정 협의체. 네. 관련해서 지금 그 두 개의 의료 단체가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지금 이제 실명까지 봐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조만간 아마 일단 여야 의정 협의체를 띄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걸 자신의 어떤 정책 성과로 내세우면서 요 국면에서 그러니까 시선을 돌리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별개죠,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의료 대란 문제는 국민들이 이거 빨리 지금 금년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정치권이 대통령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고 지금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정책적 사안이 아니라. 그렇죠. 예. 정책적 사안을 푼다고 해서 정치적 사안이 풀리냐 그건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 판단은 여전히 묻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안팎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단과 답변할 준비를 해야 돼요. 다만 이제 김종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적 사안으로 시간을 벌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시간을 벌 뿐이지 답변을 피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의원님의 공감합니다. 네, 끝. 심플하십니다. 아유 뭐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뭐 전반적 그림은 한번 쭉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도곡동 7인회에 계신 것 같은데 너무 그런 조언을 잘해 주시는데. 그렇죠. 지역구도 서초 쪽이었잖아요. 거기 도곡동은 강남구입니다. 제가 강남을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